네, 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리논증 유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유형에 따라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특정 유형을 공부함으로써 어떻게 읽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 건지를 훈련을 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겠죠. 결국은 법조문이나 논리게임 같은 게 추리논증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풀이 방법이나 독해 방법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일단은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독해 방식과 문제풀이 방식을 맞추셔야 합니다. 물론 이 유형을 나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문 내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철학 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 지문, 법학 지문, 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다루는 게 어떠한 것과 관련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것도 물론 이제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특정한 내용의 제시문은 특정한 유형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법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법 조문으로 나오는 경우와 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묻는 경우는 당연히 그 제시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생물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떠한 표를 주어지면서 뭐 DNA 결합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묻는 경우와 그냥 갑과 을이 뭐 대화를 하면서 뭐 인간 복제에 찬성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은 같지만 어때요? 제시문의 형식은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문제풀이에 요구되는 판단 방식 역시도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에 요구되는 판단 방식에 따라 유형을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러면서도 함께 제시문 독해 방식도 다루려고 합니다. 네, 추행논증 유형론 보시면은 우선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줍니다. 추행논증은 일단은 추리라는 것은 제시문이 쭉 주어진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정확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해당하는 문제들은 추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증 부분은 예를 들면은 글쓴이가 글을 전개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화자 간의 대화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글쓴이를 강화, 약화, 반박, 비판 등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 그리고 뭐 A가 B에 동의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시문이 내용과 양립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리 논증 40문제 중에서 이 추리 형태와 논증 형태의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 더해서 거의 30문제에 육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유형을 말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되냐면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제한된 정보,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미 있는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정보가 제시문에 완전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결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해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표나 자료 같은 것이 주어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뭐 표나 자료 같은 것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강화 약화와 결부해서 어떠한 선지에서 특정한 정보를 던져주면서 이게 제시문에 주어진 어떤 가설이나 이론을 강화하는 문제, 강화할 수 있는지 약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는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추논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완벽하게 이제 유형에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논리 게임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쵸? 논리게임이 너무 티가 나니까 확실하게 그게 논리게임이라는 걸 아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은 그냥 과학 문제, 법 문제 이런 식으로 약간은 제시문의 내용에 따른 분류만 되는 거고 실제로는 판단 방식이나 제시문이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그래서 제시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제시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훈련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추리형 문제와 논증형 문제는 묻고자 하는 것이 다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하는 정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시문을 읽으시고 선제를 푸실 때 내가 지금 어떠한 능력을 테스트받고 있는지 적어도 아셔야지 그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훈련해 나가셔야지 실전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좋은 결과 역시 그렇게 해서야지만 따라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추리형 문제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추리라든지 논증에서 제가 가끔씩 쓸 개념이긴 한데 근거와 이유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거라는 것은 특정한 판단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판단의 근거가 B라면은 B라는 근거를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 A라는 판단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에 비해서 이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의 판단 이유가 B예요. 그러면은 B를 통해서 A라는 판단이 가능은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A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 정도. 결국은 논리적인 엄밀성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한번 이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시문에서 아시아 사람이 성실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지에서 민수는 성실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민수는 성실하다라는 판단에 근거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아시아 사람은 성실하다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민수라는 사람이 아시아인에 포섭되는지 아닌지 이것만 따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가 아시아인이 맞다면 민수는 반드시 성실하다는 그런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요. 민수가 아시아인이 아니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민수는 성실하다는 판단을 해낼 수가 없겠죠. 예,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예, 반대로 이유 같은 개념은 어떤 거냐면 철수는 주식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경제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주어져서 제시문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 주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이 만약에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주식을 열심히 많이 하면은 경제에 관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겠는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정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당연히 주식을 열심히 하니까 경제에 관심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반드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열심히 한다라는 문장은 경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예, 물론 얼핏 보기에는 사실은 이유가 되기에도 좀 부족해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예시를 드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실제 한번 그 기출 문제에서 이 근거와 이유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8번에 이렇게 이제 근거형 문제와 이유형 선지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장에 나온 상품의 양이 유효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그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들 중 일부는 그 자연율 이하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그것이 지대라면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즉시 그의 토지 일부를 그 사업으로부터 걷어들이도록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임금 또는 이윤이라면 노동자 또는 고용주의 이해관계는 그들의 노동 또는 자본의 일부를 그 사업으로부터 줄이도록 할 것이다.
이리하여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양은 겨우 유효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품 가격의 모든 구성 부분들은 그들의 자연율로 상승할 것이고 상품의 가격은 자연 가격으로 상승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와는 반대로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양이 유효 수요보다 적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자연율을 웃도는 대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지대라면은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더 많은 토지를 제공하게 할 것이고 임금 또는 이윤이라면 노동자와 제조업자들의 이해관계는 그 상품을 제조하여 시장에 내보내는데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양은 곧 유효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충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격의 모든 구성 부분들은 곧 그들의 자연율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며 전체 가격은 자연 가격으로 하락할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업 볼 때 궁극적으로 모든 토지의 소유주들이 얻는 지대는 그 자연율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나왔죠. 자, 보면은 자연율 이하일 때 어떻죠? 자연율 이하일 때 자연율 이하일 때 지금 결국은 어떻게 돼서 유효 수요가 이제 만족시키는데 충분한 수준, 상품의 양이 줄어들고, 그쵸? 토지를 걷어들이고, 이렇게 돼서 어때요? 결국은 가격이 자연 가격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 반대로, 유효 수요보다 적다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토지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연율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토지 소유주들이 얻는 지대는 그 자연율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이 얘기가 제 주문에 있나요 없나요?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이제 양쪽 모두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은 자연율 이하일 때는 자연 가격으로 상승한다고 했고 자연율을 웃돌 경우에는 어때요? 자연율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자연율을 향해 움직이는 거 아니냐?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고 이렇게 그때 개별적인 얘기들을 해줬다고 해서 이게 과연 궁극적으로 그 자연율을 향해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이유형 판단을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시문에서는 자연율 이하의 대가를 받는 경우와 자연율을 초과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을 설명했을 뿐 왜 궁극적으로 그 지대가 자연율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때요?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자연율 이하일 때는 자연 가격으로 가고 자연율보다 높은 대가를 받을 때에는 다시 자연율 수준을 하락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면 자연율을 향해 움직이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니은 보시면 노동자들이 노동의 자연율 수준을 안다면 이 수준은 자신의 노동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이게 지금 제 기준으로는 근거형 문제냐 아니면 이유형 문제냐 이렇게 이걸 구분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만약에 노동자들이 자연율 수준을 안다면은 이거를 꼭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증거로 삼아야 한다 이런 판단까지는 가능할까요? 이런 판단은 아마도 어렵겠죠. 왜냐면은 뭐 제시문에 지금 노동자들이 어떤 원리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원리라든지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전혀 알려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선지가 주어질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유형 판단일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꼭 이래야 되나?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여지도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 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형 판단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꼭 중고로 삼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고로 삼을 수도 있겠네 라는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자연열 수준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A 회사랑 B 회사가 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A 회사는 자연율을 웃도는 대가고 받고 있는 거고 B 회사에서는 자연율에 미치지 못하는 대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어느 회사를 가는 게 유리하죠? 당연히 같은 임금인데 지금 자연율에 밑도는 그런 회사로 갔을 때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자연율 수준을 알았을 때 그것을 자신의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로 니은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게 엄격한 근거를 요구하는 판단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선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디귿인데요. 디귿 보시면 자동차 가격과 그 중간재인 철강 가격이 동시에 자연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자동차 산업의 자본 소유주는 자신이 자본을 자동차 산업에서 회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시문에서는 회수할 것이다 어디 나오죠? 여기 보면은 만약에 그것이 임금 또는 이윤이라면 고용주 어떻게 돼요? 자본의 일부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차 가격과 그 중간재인 철강 가격이 동시에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동차 산업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자연율 이하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연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만약에 철강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유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이 경우 앞까지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자연열 이하의 대가를 받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자본을 회수할 것이다 라고 말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자, 여기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격과 중간재인 철강 가격이 동시에 떨어졌어요. 자동차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때요? 이거 지금 자연율 이하의 대가 받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자연율 이하의 대가를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자연율 이하의 대가를 받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자본을 자동차 산업에서 자본가가 회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회수할 수도 있으니까 회수해야 한다도 아니고 지금 회수할 것이다 써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예, 디귿은 답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근거 판단인지 이유 판단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결국은 아까 전에 제가 제시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성실하다 제시문에서 알려준 얘기를 물을 때는 이거 어떨 때 이렇다는지 얘기해 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근거를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주식을 열심히 한다, 경제에 관심이 많다 어때요? 기본적으로 제시문에서 안 알려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느냐 라고 이유를 묻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기업,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자, 자연율을 향해 어떨 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지 그런 얘기가 있나요? 뭐 큰 틀에서 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딱 그 상황을 꼬집어서 말한 건 없죠.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중고를 삼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문에서 알려준 게 없죠. 그에 비해 디귿에서 얘기하는 이 자본을 자동차 산업에서 회수할 것이다. 이건 어디 있어요? 만약 그것이 임금 또는 이윤이라면 그들의 노동 또는 자본의 일부를 그 사업으로부터 줄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해준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 생각에는 그럴 것도 같은데? 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민수가 아시아인이었냐 아니었냐 판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문제 아마 기억 니은 댁에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글을 열심히 읽고 맞는 말을 찾아서 풀어보다가 뭐 몇 문제 틀리게 되는 문제는 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납득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는 단순히 독해가 안 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똑같은 선지에도 다른 종류의 판단 방식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유형 구분 없이 그대로 같은 문제 풀듯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A 기준에 따랐다가 어떨 때는 B 기준에 따랐다가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훈련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논증 부분인데요. 논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논증과 유사 논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논증은 강화, 약화, 뭐 반박, 전제, 노출된다 이런 식으로 세부 유형들로 나눠져 있고요. 유사 논증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다, 지지하다, 양립 가능하다, 설명할 수 있다, 반대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부합하다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논증하고 의사 논증의 이 구분도 방금 전에 했던 그 호소평과 규범 판단형처럼 큰 틀에서 보면은 논리적 엄밀성에서 비롯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화나 약화라고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근거라고 표현은 안 쓸 것입니다만 초반에만 쓰겠습니다. 이게 왜 강화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짚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강화되는지. 근데 반대로 왜 양립 가능한지 이거는 짚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논리적 엄밀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개별적인 유형 하나하나가 판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퉁으로 공부하실 건 아니고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판단 방식을 익혀 나가셔야겠죠. 하지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이 유사논증 개념을 받아들여야지만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거 2017년도 4번 문제입니다. 자, 부합한다 문제죠. 부합한다 문제는 아마 2019년 문제에서도 다소 조금 논란이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부합하다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논증이 아니라 유사 논증이다. 논리적 엄밀성이 낮다.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부합하나? 부합한다고 꼭 할 수 있나? 이런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합성 있게 해설이 가능하기만 하면 부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기만 하면은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좀 예시를 들어보면 절도한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자, 갑이 절도를 했어요. 갑은 2년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2년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지만 꼭 2년의 징역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갑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법령에 부합한다. 이건 어때요? 당연히 부합한 거죠. 갑한테 그러니까 6개월이 선고되든 1년이 선고되든 1년 반이 선고되든 어차피 법령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합한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얘기로부터 굉장히 좁게 도출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부합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쉽게 부합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시문 같은 경우 보면은 자, 범죄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의사에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범죄의 의사는 네,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한 사람에 있어서도 시시각 달라진다. 처벌은 어때요? 의사가 아닌 손해를 경중으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이거 개별적으로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정식 수업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자,
갑이 범죄자의 의사를 객관화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역시 어때요? 경중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죄가 더 경한 범죄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보다 중하고 결과 발생을 의도한 범죄자의 의사가 부주의로 한 것보다 중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따라서 손해뿐만 아니라 의사의 경중 또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디귿 봤을 때 살인의 의사가 있었으나 그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와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후자만 처벌한 법원의 태도는 갑과 을 주장 모두에 부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 갑은 손해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전자는 어때요? 행위를 안 했으니까 손해가 없는 거고 후자는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갑의 태도에는, 갑의 주장에는 부합하겠네. 전자 처벌하지 않는 게. 그쵸? 손해가 없으니까요. 근데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을 입장에서 어때요?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래, 어때요? 부주의로 발생시킨 경우는 의사가 좀 경하긴 하지만 어쨌든 의사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살인의 의사가 있었으나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왜 부합하지? 이런 의문을 드는 겁니다. 왜냐면은 을은 분명히 결과뿐만 아니라 의사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적어도 살인의 의사 있었으면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처벌해야 된다고 꼭 보지 않더라도 어때요? 뭐 을의 태도에 왜 이게 부합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시라고요? 이게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부합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논리적 엄밀성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합한다고 하고 볼 수만 있으면 부합한다라고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합해야 되느냐? 꼭 부합해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을 입장에서 보더라도 손해가 지금 없잖아요. 그쵸? 손해가 없고 지금 행위에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을은 손해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의사의 경중 또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애초에 범죄의 성립 자체가 안 됐으니까 을에 따르더라도 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을의 주장에 부합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을은 의사의 경중을 비교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 발생이 없는 상황이니까 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게 을의 주장에 부합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부합한다라고 동그라미를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시더라도.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강화 약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추령의 포섭형 판단이었다.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엄밀한 논리를 요구하는 유형이었다면 답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유형을 왜 판단하셔야 되냐면 분명히 정답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덜 돼 계시면은 결국은 공부를 해봤자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답이 외워진 것에 불과하지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답 보시면서도 이게 왜 답이 되는지 계속 아마 아리송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 엄밀성을 기준으로 추리와 논증에서는 즉 추리에서는 포섭형과 규범 판단형 그리고 그걸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논증형에서는 개별적으로 물론 수업에서 다뤄야겠지만 논증형과 유사 논증형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논증 세 번째 유형은 논리게임입니다. 논리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보가 처음에 딱 주어지면은 표면적인 정보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실 겁니다. 근데 한 정보가 그 당시에는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 나오는 정보들을 활용한 뒤에 또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번 활용했던 정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논리 게임 문제는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면은 답까지 가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건 2021년 23번 문제인데 제대로 지금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 을을 선발하면 갑은 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을을 선발하면 낫 갑이다. 이거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하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긍정이랑 부정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직관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일단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어쨌든 뭐예요? 한 명은 참가하지 않는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을이 참석하면 갑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고, 그쵸? 근데 갑하고 을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나요? 동시에 참가할 수 없죠. 그렇게 왜냐면은 을이 선발되면 갑 선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갑이 선발되면은 을은 선발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하고 을 둘 중에 한 명만 선발되고 한 명은 선발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확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는 두 번째 경주에 참가하지 않는다. 정은 병이 참가한 경주에 바로 다음번 경주에 참가한다. 네, 만약 갑이 첫 번째 경주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을이 세 번째 경주에 참가한다. 네, 이것까지 이용해서도 앞에 얘기 좀 더 도와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1년에는 조금 문제가 쉬웠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경우의 수 생기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난이도가 좀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큰 틀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나한테 지금 뭐 머리 좋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주어진 정보들은 충분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정보를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이용하는 것. 그 과정에서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수로 자꾸 누락하고 누락한 부분이 잘 안 보이고 자꾸 관심 가는 어려워 보이는 쪽에 집중하게 돼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서 한번 버려놨던 정보인데 아직 완벽하게 다 쓰지 못했던 그런 뭔가 여지가 남아있었던 정보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뒤에서 주어진 정보와 결합시켜서 의미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문제 풀 때도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냥 뭔가 더 하나를 깊숙이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빠짐없이 꼼꼼히 정보들을 내가 활용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해석 문제인데요. 데이터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표나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지금 밑에 있는 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에 38번 문제인데요. 지금 Cl-랑 HCO3- 이온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어때요? 일단은 지금 그 수송되는 이온의 종류에 관해서 제시문에서 편지에서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Cl-의 의미를 부여하셔야겠어요? HCO3-에 부여하셔야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뭐 Cl-가 더 중요하니까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대부분이 Cl-인데 HCO3만이 몇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Cl- 쪽이 아니라 HCO3- 쪽이 되겠죠. 왜 얘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이점에서 판단이 도출된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HCO3- 나오는 얘네들 쪽을 보면 어때요? 일단은 Cl- 가 낮고 A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Cl- 농도 낮은 거랑 A 단백질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HCO3- 가 나올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요소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사이에서는 뭐가 달라요? 이 두 개 사이에서는 이 10분호가 다르죠. 10분호.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 차이가 뭐예요? 비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단백질 가지고 이 10분호
시간이 흘렀을 때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전제로 제시문에서 주어진 정보와 결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물어봅니다. 특히 이제 뭐 꼭 이렇게 과학 문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제시문에서 어떤 이론이나 가설 같은 거 주고 선지에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이런 정보가 갑자기 생뚱맞게 딱 던져주면서 이게 가설을 약화시킨다, 이론을 약화시킨다, 이런 문제, 강화 약화처럼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은 판단 방식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일단은 표에서는 내가 어떤 정보를 여기서 이 표는 어떤 정보를 내가 도출시킬 수 있는 표일까,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둬서 빨리 캐치해내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실제로 마지막 문제풀이는 강화 약화랑 결합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가설이나 이론을 약화시키려면은 어떠한 판단 방식이 필요한 것일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2021년도 문제 40문제 모두를 가지고 유형별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이건 단순히 이제 기출풀이 식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루즈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기존에 올려놨던 강의는 너무 이제 옛날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업데이트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어서 지금부터는 2021년이라든지 2020년 이렇게 최신 기출들 위주로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분류한 4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제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일괄되게 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들으면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같은 유형으로 봐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결국은 물론 느낌으로 난 풀겠다,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틀리겠지, 이거는 물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시험은 모든 문제를 맞추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재수를 하신다거나 조금 내가 리트에 시간을 많이 써서 점수를 어떻게든지 올리고 싶다, 근데 사실은 주변에 보니까 정말 오르는지 의문스럽다, 이제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기출만 계속 본다고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기초지식을 쌓기 위한 독해도 하셔야 되고 여러가지 하실 거 많습니다. 일단은 뭘 하시든 간에 실제로 기출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법조인들의 영역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이거는 적어도 아셔야 된다, 이게 제 입장이고요. 일단은 여기 설명해드린 이 무료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유형 문제풀이 유형론 같은 경우에는 선지 하나하나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화약화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기억에서는 강화가 나오지만 니은에서는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에서는 강화니까 논증 형태지만 동의할 것이다 나오는 그 부분은 유사 논증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추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했던 문제 중에서 뭐였죠? 그 자연율 이상일 경우 뭐 이렇게 나왔던 제시문 있잖아요. 그때도 어땠어요? 기억 니은은 규원 판단형으로 보냈고 디귿이 포섭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선지별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문항별로 제가 올리는 것들은 다소 조금 걸쳐 있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